작년 하반기, 재작년 하반기 항상 문제가 컸었죠. 재작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급락하더라. 생각지도 못하게. 20년에는 다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죠. 이중 무역 전쟁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일본 수출 규제도 극복해내면서 다시 보유세 강화 제대로 들어가면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보유세 강화는 국회의 반대로 막히고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금리는 급격히 낮췄는데 버는 돈이 줄어들고 경제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는 게 아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합리적이지 못했죠. 영끌할 때 아니다. 패닉바잉 할 때 아니다. 그런데 누가 20대 처자들이 많이 본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경제를 좀 알고 계시는 40, 50대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살 때가 아니고 나중에 빚 감당 힘들어진다.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랑은 다르게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전망을 보자는 거죠. 집값 6월부터 급등 가능성 크다고 그러죠. 왜? 다주택자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주택자 출구 전략이 없다고 해서 매물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느냐? 생각보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공급 물량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2만 가구나 감소. 왜 하반기는 따로 얘기하냐? 그 다음에 또 입주 물량 부족으로 계속 상승한다. 다 똑같은 얘기만 나불대고 있다. 그러면 2017년에 왜 오르고 2018년에 왜 오르고 2019년에 왜 오르고 2020년에 왜 올랐냐? 입주 물량 많았는데 그때도 매물 부족이라고 했죠.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집값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매물이 없으면 상승한대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어도 200명이 사면은 이거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5개밖에 안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1명밖에 없으면 이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수요 얘기는 안 해? 상승 이유 뭐예요? 뚜렷한 매물 잠금. 뚜렷함이라고 하죠. 하반기 입주 물량 저조. 그 다음에 이주 수요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입법 시행 때문에 전세 풍기가 돼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돼서 결론은 집값이 상승한다. 이 뭔 개소리야! 실질적으로 이주 수요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주 수요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요거 때문이다 하면서 요거 반대의 여론 만들려고. 근데 실거주 요건 강화해요. 내가 그 집에 실거주 들어가려면은 그 전에 내가 살던 집은 매매든 전세든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임대차 입법으로 전세가 풍기됐대요. 전세가 풍기된 만큼 재계약돼서 사는 사람들이죠. 전세 수요가 매매 전환이 된다. 그렇다면은 매물은 주는 만큼 전세 매물은 늘어나죠. 근데 아까 전세값 때문에 오른다며. 뭔 소리야? 전세 매물 잠김 이러면서요. 전세 풍기 매매 전환하면은 전세 풍기 사라지는데 전세하는 사람들이 매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환이 돼요 지금. 자, 세폭탄 첫날 느긋해진 집주인 싸게 안 팔려. 첫날이니까 느긋해지는 거죠. 왜? 지금까지 못 팔았으니까. 그 전까지가 바빴지. 이제부터는 세금 어차피 낼 거면은 내 금융 상황이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팔면 되는 거죠. 매물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대요. 과세를 피할 수 없는 기준일 전과 같은 가격에 매도자들의 심리가 반영돼서 막 올리고 있대요. 핵심은 뭐예요? 재건축 중심으로 오른다고 그랬죠. 항상. 매물 어때요? 다 걷어들였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요만큼 빠졌는데 전세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 빠진 거예요. 서울 전체적으로. 월세 다 엄청나게 늘었다. 매물 잠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입주, 상하반기 입주 현황 볼까요? 전에 보면은 상반기 입주가 적고 하반기 입주가 많죠. 근데 올해 특이하게 상반기 입주가 많고 하반기 입주가 적다. 이걸 이용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다. 이렇게 떨어졌죠. 요때는 그럼 떨어졌나요? 하반기 입주가 적어서? 총량 이렇게 계속 늘어날 때 집값 떨어졌나요? 2010년 봐봐요. 집값 한창 떨어질 때죠. 이때에 비하면은 이때 입주 물량 굉장히 적죠. 입주 물량 많을 때 오르고 입주 물량 적을 때 떨어지고 입주 물량 다시 슬슬 늘어나니까 오르고. 그럼 입주 물량 적으니까 떨어져야 되겠네요. 입주가 적어서 집값이 오르고 입주가 적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투기가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은 집값이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요게 핵심이죠.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한다고 그랬죠. 아까 집값 오른다고 그랬어요. 서울 집값 호가 계속 오르고 재건축 중심으로 많이 오른다고 그랬죠. 서울 주택가격 재건축 기대의 상승폭 커졌다고 그랬죠. 재건축발 훈풍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 신축의 2배다.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 5월 31일날 저희 음마 호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인 매물 1000만원 또 떨어졌어요. 더 저가 나왔다. 저층인데요. 얘도 저층이에요. 3층. 목동 금매 있어요. 직전 최고가보다 8천만원 낮고 6월 됐는데 분위기가 안 반전됐네. 오른다고 말만 해야 되겠네. 매물 걷어들여야 돼요. 금매 내놓고 있는데요. 재건축 중심으로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7월부터 DSR LTV 완화 들어간다고 합니다. 7월부터 집 살 때 대출 확 올라간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연소득 8,100만원짜리가 6억 주택 사는데 대출까지 내서 살 필요가 얼마나 돼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든다. 연소득 8,100만원짜리가 서울의 시가 6억짜리 가봐요. 뭐 있어요? 그렇게 사겠어요?
자, 평균 대비로 해봅시다. 가구소득 중위값이 4,600이에요. 이 말대로 받으려면은 연소득 8,100짜리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가보면은 DSR 50% 넘어간다. DSR 40% 맞추려면 얼마 나와야 돼요? 3억 690만원. 시가 6억 기준이에요. 시가 6억이면 서울에서 제대로 된 기준은 아니죠. LTV 50%로 늘어나야지 3억이에요. LTV 60% 적용받는다. 60% 적용받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3억 6천이 돼야 되는데 690만원 늘어났네요. 그것도 6억짜리 주택일 때 9억짜리 주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LTV로 받아서는 가능했었는데 DSR 한도는 그보다 더 줄죠. 서울 평균값은 9억이다 10억이다 맨날 계속 오른다 하더니 왜 서울에서 6억짜리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하냐. 6억짜리니까 올라가 보이는 거죠. DSR이 LTV보다 커지니까 9억짜리 가봐라 되냐. 저거 DSR 한 푼도 없을 경우에요. 근데 DSR에 뭐가 들어가느냐. 주담대, 신용대출 이런 건 기본이고 자동차 담보대출, 카드 대출 다 들어가요. 다만 카드 대출은 지금 당장 못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론 시장은 내년부터. 그러면 빚 지고 차 사면 안 돼요. 현금 주고 사야 돼요. 신용대출 있으면 안 되고 주담대 있으면 안 돼요. 사고 나서도 신용대출 못 받아요. DSR 걸리니까. 카드론 받아야 되겠네요. 내년에 어떡하죠 그럼? 한도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LTV 저거 조금 늘려주는 것보다 DSR 늘어나가지고 들어가는 게 왜냐면 소득 8,100만원짜리는 적으니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7월에 사전청약 들어가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은 매매에 급해질 필요가 없죠. 당첨된 사람들은. 근데 7월에 4,409, 10월에 9,109 계속 이렇게 수요 갉아먹을 것만 있다. 12월 가봐요. 12,709예요. DSR 줄어서 가뜩이나 매매 수요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사전청약으로 빠져버린다.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급 부족이라고요. 입주는요 추가되는 공급이에요. 9월에 대출 유예 종료된다. 대출 유예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금융권, 압박, 회수 이런 것들 엄청나게 강해진다. 원칙적으로 9월에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20년 3월에서 20년 9월에서 21년 3월에서 9월까지 지금 3차례 연장해줬어요. 경제 회복이라면서요. 더 해줄 여유 없죠. 그러면은 잠재 부실률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죠. 지금도 이만큼인데 연체율 낮은 이유요? 만기 유예해줬으니까. 금융권에서 일부에서 대출 회수가 안 되게 되면 나머지도 대출 회수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일본 부동산 시장 봐라. 대출 회수해야 되고 자기 자본 늘려야 되니까 어떤 수법을 썼나. 그리고 금융위기 때 세계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졌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대출 회수 똑바로 안 하면은 아무리 센 은행도 무너진다. 전적이 있는데 은행이 대출 회수를 안 할까요? 은행 자체가 지금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죠. 예대율도 안 맞춰지고 있고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악착같이 받아낸다. 거기에 자영업자들 지금 대출 잔액 엄청나게 늘었죠. 늘어난 만큼이 부실률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 한국은행은 11월 금리 인상 이야기했고 옐런도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했죠. 금리 인상이 미국에 좋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한 거지만 인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2017년부터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되고 금리 인상의 장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너무 많이 퍼진 유동성의 부실의 위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저 사람이 경제 진짜 전문가다. 여기 막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 경제 전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경제 전문가예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퍼지는 유동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부실 사태에 대해서 그때는 뭘로 감당하죠?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더 빨리 올려야만 하죠. 왜? 미국처럼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인데 더 빨리 회수해야 돼요. 유동성 장세가 커지면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 풀어서 그런 거죠. 예전에 돈 엄청나게 많이 풀어가지고 타격 입은 데 보세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유동성 엄청나게 풀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기반 산업에 대해서 타격 입었죠. 포퓰리즘 하려면 아르헨티나처럼 하면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월가는 내년 초에 금리 인상한대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빠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얘기 나왔다. 이제 10월도 나오고 있어요. 눈앞에 왔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대출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테고 거기에 예금금리도 올라가요. 예금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자산시장에서 예금시장으로 빠진다고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고? 결론 21년, 19, 20년과는 다른 시장이 펼쳐진다. 왜? 19, 20년에는 하반기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21년에는 하반기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시중금리가. 그리고 기준금리도 올라갈 계획이다. 여기에다가 DSR 강화죠. 금리가 떨어져서 대출이 늘어난 거지 대출 한도 제한이라는 거 코인이나 부동산 같이 유동성만으로 상승하고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대출 제한만큼 강한 규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풀어주라고 개난리 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은행권 회수 들어갑니다. 이 악재를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급 부족이 저 모든 걸 뛰어넘을 거야. 수요가 아무리 저렇게 줄어도 공급 부족이 더 심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사세요. 분명히 경고드리지만 공급보다 수요 감소가 더욱 짙게 들어갈 것이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